네, 페이먼트 데이터 팀 김성우입니다. 그 제목을 도전과 응전으로 정해봤는데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실제 부정거래 사고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부정거래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S, 즉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은 고객 재산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이에 끊임없이 대응하면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DS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주요 사고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DS의 목적은 부정거래를 막거나 잠재적인 혹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행위를 탐지 차단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도용행위 자체를 불편하게 하거나 한도 설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FDS 하면 정상적인 유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저희의 주요 목적 자체는 FDS가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인 도용 사고가 많았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침적의 불법 도용 같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속아서든 직접 했거나 아니면 고객 본인의 디바이스, 핸드폰들이 이용된 경우가 많아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상 거래와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거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부정거래를 어떻게 정의할까는 매우 중요한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기꾼, 가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기만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를 부정거래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고 실제 인지하지 못했지만 직접 했던 속아서 했던 보이스피싱 같은 사례나 매크로나 어뷰징 같은 본인이 직접 했지만 고객에 피해를 입히는 비정상 거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도용 거래가 아닌 경우입니다. 어뷰징이나 자녀들이 대린 결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경우는 도용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적인 이슈나 관련 유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페이에서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비정상 거래를 대응하고요. 명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거가 있는 한 모두 다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페이는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요. 부정행위를 정의하고 탐지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 이벤트 스트림 분석을 통해 FD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각적인 룰스 및 적용을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부정거래의 주요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상세 사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자세한 내용 설명 자체가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유저들에게 일종의 구멍을 주고 팁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요 살펴본 내용은 알뜰폰 사례, 항공성 상품,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매크로, 현금 융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 발생한 사례들도 있지만 특정 사례 자체보다는 어떤 것들이 FDS 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뜰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뜰폰 사고에 관련한 주요 사고 사례를 다룬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비대면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1억이 털렸다. 1억이라니까 피해 규모가 되게 크죠. 그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알뜰폰, 대포폰처럼 명의 도용이 가능하고 충분히 대포폰처럼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고 명의 도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부정거래가 발생했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실제적인 특정 회사의 사례보다는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를 도용하기 위해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알뜰폰은 누구나 개설이 쉽기 때문에 알뜰폰을 개설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만든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통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합니다. 요즘에는 흔히 비대면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 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비대면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실제 위쪽은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어떻게 부정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담고 있는데요. 앞서 만든 알뜰폰과 비대면 계좌를 가지고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모르는 비대면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탈취한다든지 3-1처럼 그 고객 몰래 대출을 일으켜 대출된 금액을 비대면 계좌로 탈취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뜰폰으로 본인 인증이 모두 다 통과됐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비대면 계좌 그리고 알뜰폰 이런 주요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알뜰폰은 앞서 말씀 대포폰 사례를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몇 가지 개인정보를 획득하면 타인의 핸드폰 명의를 쉽게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스마트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본다면 비대면 환경에서의 본인 인증 수단 자체가 핸드폰이라는 것인데요. 알뜰폰을 통해서 누구나 그 타인의 명의의 핸드폰을 만들 수 있고 그 알뜰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칭이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대면 환경에서 알뜰폰을 통해서 명의 도용을 한다면 비대면 환경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보통 고액 사고건 같은 경우는 알뜰폰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알뜰폰이 이슈가 되는 게 알뜰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프로 안 됐던 것이 지금은 15% 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슈가 알뜰폰 고객을 전부 다 부정거래 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정상 고객과 부정거래 의심 유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SK페이에서는 거래 이력이나 핸드폰의 변경 이력 등을 통해서 그 임시로 만들어진 알뜰폰인지 좀 고객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번호인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페이에서는 그 알뜰폰을 사용한 유저에 대해서 황금성 상품만을 체리피크한 유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뜰폰 운영사의 신뢰나 보안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황금성 상품에 대한 이슈입니다. 도용 시도나 부정거래에 있어서 황금성 상품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품이 리스크 판단의 첫 번째 요소고요. 특히 이제 황금성이나 황금성, 즉 현금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상품이 뭐 카드깡이나 뭐 어뷰징 특정 용도에 활용되는 상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즉 상품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품 자체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부서와의 통해서 상품을 분류한다든지 저희는 상품 리스크 모형을 고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스미싱이랑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둘 간의 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기만하여 고객의 정보를 탈취하고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보통 스미싱하면 흔히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응답을 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SK페이 같은 경우에 스미싱 문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나온 화면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당신의 거래가 발생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응답을 하면 보이스 피싱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낚아채거나 뭐 계정 정보를 획득하거나 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SK페이에서는 스미싱 관련된 문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수신 관련해서 VC가 유입되거나 고객의 취약성이 발생될 때 관련돼서 와치리스트를 통해서 취약성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기별로 어뷰징 문자가 주요 발송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다는 인지가 되면 전체 유저에 대해서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그 룰을 유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취약 대상, 그 스미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취약 대상, 뭐 나이나 뭐 취약군들에 대해서 룰을 유동적으로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전일 거래의 특이사항 분석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안내 문자 그 스미싱이 발생했을 때 그 SK페이를 통해서 고객 전체의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면 절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 응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여기는 이제 보이스 피싱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이스 피싱은 앞서 말씀드린 스미싱과 매우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직접 한 결제라는 것이죠. 부정 사용자한테 속아서 결제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계정으로서 본인의 디바이스로 직접 결제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와 보이스 피싱을 달용한 거래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2차 인증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정 사용자가 2차 인증을 요구했을 때 그조차 속아서 직접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핸드폰이 본인 인증 문자 번호나 2차 인증 번호를 직접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스미싱 대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SK페이에서는 2차 인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정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어뷰징 같은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빠르게 결제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우회해서 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아까 앞서와 다른 점은 직접 한 거래로서 부정거래 이슈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고요. 어뷰징이나 매크로가 발생한다면 실제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FDS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SK페이는 그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특정 거래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매크로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제를 차단 그리고 해당 유저를 정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제 과정, 인증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매크로나 어뷰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반드시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테스트한 거래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시도 자체를 그 테스트한 유저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도 자체를 무력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특정 상품에 대한 배제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현금 융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현금 융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카드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금 융통, 즉 카드깡이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카드깡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화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저희한테 온 공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드깡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공문을 보면 실제 현금 융통으로 확인된 거래 이력도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거래를 분석하여 그 현금 융통에 대해서 대응하고요. 보통 이제 현금 융통, 카드깡 같은 경우는 셀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어뷰징에 참여한 셀러들이 확인되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그 셀러를 제재한다든지 유저를 경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융통 같은 사례들은 대부분 흔히 확인되고 아주 명확한 사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셀러 제재나 유저 경고를 통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서 FDS 관련해서 그 고객을 제한하는 등 불편한 요소로 많이 인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화면에서는 반대로 FDS가 고객 불편이 아닌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반대적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이력을 분석해가지고 고객의 거래가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핀 입력을 스킵한다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우 반복하는 결제들에 대해서 즉 VIP 유저라고 할 수 있죠. VIP 유저에 대해서 신뢰도 기반에서 각종 유저 편의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따라서 반복되는 거래가 아닌 특이한 패턴이 발생할 경우 그 유저를 보호하는 그 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FDS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주요 사고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FDS를 위해서 그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FDS는 없다는 것이고요. 풀뽑기에 흔히 비교되기도 하는데 좀 스마트함과는 대치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고 예상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인된 피해라든지 확인된 리스크나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리스크가 최소화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사고 발생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 규모를 줄이고 후속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피해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잠정적인 피해를 다 추산하고요.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빠르게 취소란 정지를 통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FDS가 부정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실제 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도용 등 리스크가 명확한 고객에 대해서 사고 예방이나 사고 안내 이런 것들도 FDS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